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이건 버블 붕괴예요. 한 번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몇 억씩 빠진다는 것은 분명히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을 좀 분류를 해봤어요. 어떤 거품이 빠지고 있는지, 그 거품의 성격이 뭔지, 그리고 그게 왜 빠지고 있는지,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시장이 정리될 것인지 이번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시적인 전망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에요. 잘 들으시길 바래요.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자, 일단은 세종시부터 보시죠. 세종시는 2017년도에 한번 상승을 하고 2020년도인가요? 국회 이전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그냥 몇 억씩 폭등을 했어요. 지금 그 국회 이전 프리미엄이 다 빠졌어요. 그때 국회 발표 이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종시에서 얘기할 때는 국회 이전이라는 그 성장 프리미엄, 자, 그게 다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자, 뭐 물론 이제 국회가 이전을 하면 다시 집값은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 기간은 아직도 멀리 있기 때문에 하락 사이클로 전체적으로 돌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국회 이전 프리미엄, 그러니까 어떤 성장성이 다 빠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세종시를 이야기할 때 성장과 가치가 충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세종시 입장에서 집값이 다시 반등을 하려면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가치, 그건 정주 요건이잖아요. 그리고 가격으로 보면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외부 수요가 많아야 돼요. 세종시가 살기 좋다, 아이들 키우기 좋다, 아주 그 은퇴자로서 살기가 좋은 동네다. 그래서 실수요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종시의 단점은 실수요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 약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투자자는 물론 들어올 수도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세 가율도 뭐 낮으니까. 그런데 실수요자도 사실 멈칫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자, 그런 점이 문제가 되어서 그 거품이 지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송도도 보면 그 송도도 제가 전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세종과 좀 색깔이 유사해요. 도시도 정주 요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송도나 세종이나 완벽한 그 계획 도시잖아요. 그리고 송도도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도시잖아요.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뭐 인천에서는 뭐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학군이 좋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의 접근성이 멀다 보니까 서울의 수요를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격이 한계가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불을 지른 게 바로 이제 성장성과 GTX-B였거든요. 근데 GTX-B라는 게 그렇게 사업성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들지 못하고 있는 거야, 기업들이.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건 뭐 서울역 가는 노선이고 강남 노선도 아니다 보니까, 자, 그 거품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 급격하게. 송도 같은 경우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뭐 세종도 뭐 40% 이상 빠진 것들이 흔하니까 세종과 송도가 아주 크게 타격을 봤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시장이 뜨거울 때는 이런 재료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갑자기 시장에 다 달려들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물건은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하나 올라갈 때마다 호가가 몇 억씩 올라가는 거야. 몇 개 거래되면 몇 억씩 올라가는 거야.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고, 하락기 접어드니까 그게 다 환상처럼 신기루처럼 날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걸 반복하시면 안 돼. 절대로 다음 뭐 사이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면 반복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팔아야 돼. 살라고 하지 말고 팔으란 말이야. 그리고 아파트는 무주택자는 무조건 분양을 받으시라고. 분양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가격이 급등할 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보시죠. 수원은 이제 GTX C로 날라갔고, 수원은 이제 갭 투자들, 갭이
갭으로 들어온 거죠. 갭으로 들어왔고 GTX C라는 어떤 그 프리미엄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신분당선 연장 뭐 그런 또 그 프리미엄을 높이 평가해서 폭등을 했던 거고 지금 아마 올해 빠진 거로서는 수원 영통구가 1위예요. 세종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 정도로 수원에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원에 거품이 많이 꼈나? 이건 좀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에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은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갭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한마디로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왔다. 실거주보다는 그 후유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동탄도 요즘 뭐 거의 반토막 난 아파트가 있어요. 대장주 중에. 그리고 뭐 30%는 허다하고 거품이 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자 보시면은 지금 동탄도 역시 뭐 GTX A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 빠진 거죠. 그 GTX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났으니까 GTX A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송도, 수원, 동탄, 세종, 수도권 외곽. 자, 이런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전세가가 약해. 전세가가 약해.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퇴근이 강남에 출퇴근이 가는 근접한 그런 지역들은 예를 들어 뭐 강동, 고덕, 위례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뭐 성남 이런 지역들은 한 전세가가 6억에서 8억 정도는 가거든요. 많이 갈 때는 8억까지 가고 한 6억, 7억 정도는 간단 말이야. 근데 동탄, 뭐 수원은 조금 이제 그 삼성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또 전세 가격이 센 거고. 그러나 송도, 동탄 이런 데는 주변에 대체 신도시들이 많다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도 마찬가지고 그 대체 신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약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전세 시장이 흔들리면 이런 지역은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외곽이 폭락을 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실거주 입장에서도 실거주도 항상 보면은 투자로 들어가. 내가 실거주하면서 투자하는 거야. 한번 아파트 바깥 하면서 한번 재산을 뻥 튀기겠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들어갔는데 금리가 폭등하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팔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 자, 그런 프리미엄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폭등장에서 만들어졌던 그 환상, 그 성장성, 그 다음에 호재들이 다 날아가고 있는 거야, 싱그루처럼. 이건 버블이 붕괴지. 자, 그렇게 보셔야 돼.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결국 초저금리였거든.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자, 그래서 이번 시장에 그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그 휴유증이 크다라는 거야. 더구나 노도강 같은데 서부권 이런 데는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잖아요. 자, 이 지역에 영끌에서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저금리에 영끌에서 그것도 한 103만이 영끌에서 고점에 물렸어. 아주 미래의 수요까지 다 땡겨왔단 말이야. 자, 이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급등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호재들, 그 환상들이 다 신기루처럼 날아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GTX라는 게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제 동탄역에서 SRT가 지금 다니잖아요. 근데 SRT를 동탄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 이 GTX라는 게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GTX B와 C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권의 시작만 해도 다행이야. 그 다음 정권에도 완성이 안 돼. 그 다음 정권에 완성이 될까 말까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10년 이상 더 걸린다는 거야.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 호재에 너무 많은 그 가격이 반영됐던 거야. 듣고 보니까 이거 프리미엄을 많이 줬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이거 뭐 앞으로 10년 안에 불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거품이구나.
내가 여기 10년 뒤에 여기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10년 뒤에 내가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프리미엄을 너무 줬다는 거야. 현재의 프리미엄을, 미래의 프리미엄을. 그것도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거품들이 다 날아가는 거야. 다 그렇잖아요. 세종시 국회 이전도 2028년이 잡혀 있잖아. 계획이 8년이야.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 GTX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노도강도 마찬가지고. 노도강도 뭐 재건축이 걸려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재건축을 하냐고. 안전진단 통과도 안 돼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거야, 지금. 자, 보세요. 그리고 대구, 대전, 울산, 부산. 자, 이런 아파트,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또 엄청 올랐어. 서울이 거품을 받으니까, 이런 지방광역시에 있는 대장주 아파트는 또 얼마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또 투기꾼들이 어떤 선동을 했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만들어낸 거야, 결국은. 결국 만들어냈어. 근데 이런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얼마냐고. 전세가율이 얼마냐고. 50%도 안 돼. 급등하는 바람에 50%도 안 돼. 40% 뭐 45% 그래. 결국은 지방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확 벌어지고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그건 정말 거품이야. 거품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그나마 서울은 그래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잖아, 현재까지. 근데 지금 이런 지방광역시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잖아. 2019년도 가격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 뭐 대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울산, 부산도 요즘 뭐 30-40% 폭락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그 대장주 아파트 만들기, 그런 투기 열풍이 만든 게 다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방 같은 데에서 또 뭐가 올라가냐면 그 대장 아파트 밑에 있는 B급, C급 아파트들도 갭매우기로 또 올라갔단 말이야. 집값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그래서 투기 세력이 들어왔잖아. 자, 결국은 그 투기 세력이 들어왔다가, 뭐, 먹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 다 손절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다 제자리로 오고 있잖아, 결국은. 그 제자리가 어디냐? 바로 전세가 근처야. 이거 다 갭투자들이 들어갈 때 80%, 90%에 들어갔잖아.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다시 전세가율 80%, 90%로 떨어지고 있잖아. 다시 전세가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지방 저가 아파트는 결국 그 아파트의 본질 가치는 전세가율의 80%, 90%였다라는 거야. 자, 그걸 투기 세력들이 올라와서 뭐랄까요? 순간적으로 버블을 만들었는데 그게 걷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신도시 검단을 보세요. 검단 예를 들어서 한 평균 한 3억 뭐 후반대에서 4억 한 초반대에 분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심지어는 뭐 최고점에는 9억까지 또 갔어. 한참 뜨거울 때는. 지금 어떻게 되냐고. 분양가로 회계했잖아. 검단 같은 데도 실수요자가 받은 게 아니라 가수요자들이 다 받은 거야. 투기로 받은 거야. 투기로 받았고, 투기 세력들이 뭐 분양권을 샀든지 줍줍을 했든지. 자, 그런데 결국은 전세가, 전세 놓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잔금 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분양가로 던지고 있더라. 분양가로. 뭐 이 도시의 본질적인 가치를 떠나서 유동성 한계에 부딪힌 거지. 이거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동안 그 형성되어 있던 그 뭐랄까요? 그 신기루 같은 그 거품이 다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송파, 중강남이죠. 여기도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 27억 가던 게 뭐 한 19억까지 빠졌으니까 나름대로 한 30%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자, 많이 빠졌는데 여기는 무슨 프리미엄이 빠졌겠어요. 자, 여기도 어떤 그 갭 투자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갭 투자들이 역전세를 맞으면서 결국은 다 이제 금매로 던지고 나가는 거야.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역전세를 맞아서 폭락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그 투기성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 거래, 그런 물건들이 결국은 금매로 던져지는 거야. 송파에 살던 사람이 그 한 채인데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27억 갔던 거를 19억에 던지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뭔가 다주택자들이 뭔가 이제 전세 가격을 못 맞춰주니까 던지고 있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결국은 전세 가격이 어떤 본질적인 가치다라는 거예요. 자, 잠실주공도 제가 알기로는 한 28억. 잠실에서 대표적인 그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것도 19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거의 한 8억, 7, 8억이 떨어졌죠? 자, 목동도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목동도 한 뭐 16억 가던 게 뭐 한 12억, 뭐 3, 4억씩 떨어졌어요. 자, 여기는
이런 데는 재건축 프리미엄이 떨어진 거야. 재건축 프리미엄. 자, 제가 이제 재개발은 얘기를 할 것도 없어. 그럼 빌라니까. 재개발은 당연히 뭐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대표적인 아파트에 거품이 꼈던 재건축 프리미엄이 빠졌다라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예를 들어 84를 받을 수 있는 84 국평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뭐 규모도 그 정도 하겠죠. 현재 규모도. 그러면 현재 84 중고층짜리로 그러면 그게 20억이래. 그러면 거기는 이제 중고층이니까 뭐 5층짜리가 아니라 그 중고층을 재건축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저걸 내야 될 거 아니야. 추가 부담금을. 응? 그러면 몇 억은 내야 될 거 아니야. 뭐 3억에서 5억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건축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 5억 낸다고 하면 25억이야. 그거 25억이면 뭐 융자도 좀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30억이야. 뭐 그동안 막 이자 내고 오면. 근데 그 부동산 뭐 전문가들, 재건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그거 재건축이 완성되면 30억은 가지 않겠니? 응? 여러분, 내가 20억에 사서 추가 부담금 5억 내고 이자 한 5억 내고 30억이면 이거 살 이유가 있겠냐고. 30억 가면 이거 살 필요가 없지. 한 40억, 50억 가에 이걸 사는 거지. 그죠? 지금 20억은 거품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 재건축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20년 앞으로 언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는 아파트에 몸빵한다고 20억을 내고 이자 한 5억 내고 추가 부담금 5억 내고 30억 간다는 아파트를 살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목동이 뭐 강남도 아니고 거품이란 얘기지. 거품이란 얘기야. 자,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거품이야. 거품이다. 자, 결국 이제 지금 뭐 강남도 빠지고는 있지만 강남은 아직 본격적으로 크게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강남은 워낙 견고하니까. 자, 강남에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또 불었잖아. 그 똘똘한 한 채를 누가 샀냐고. 그 사람들 돈이 있어서 똘똘한 한 채 산 거 아니거든요. 40억 있어서 40억 산 거 아니라고. 30억, 현금 30억 있고 현금 20억 있어서 대출받아 산 거라고. 소위 그 전문직들이 의사, 변호사,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변리사 그런 분들이 40억짜리 아파트 산 거야. 왜? 지금 강남 진입 못하면 영원히 진입 못한다고 펌프질 했잖아. 또 그때도 펌프질 했잖아. 그래서 똘똘한 한 채 바람으로 그렇게 산 거야. 자, 그 똘똘한 한 채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똘똘한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해도 의사 변호사라고 해도 40억짜리를 샀는데 15억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잖아. 어떻게든 뭐 딴 데서 받든지 부모한테 꾸든지 집에서 안 나오더라도 아니면 갭 투자를 하든지 뭐 갭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뭐 전세 살고 그렇게 해서 사거든.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이자를 낼 수 있겠냐고.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해도. 결국 강남도 무너진다는 거야. 강남도 똘똘한 거품이 무너진다. 내년에. 자, 요즘 그 둔촌주공 때문에 난리잖아요. 신문에서 뭐 연일 그것만 보도하는 거야. 참 그 문제인데. 자, 둔촌주공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예측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거대로 이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제가 생각하기엔 둔촌주공은 이 상승론자의 마지막 가스라이팅이야. 얘들 뭐라고 그래요? 왜 이 둔촌주공을 자꾸 띄우냐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부동산 꾼들이지 걔들이 나와서 왜 띄우냐면 요즘 시장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막 몇십 대 1 몇백 대 1 나와서 야, 이 정도 가격인데도 이렇게 시장이 안 죽었다. 그러면 몇백 대 1, 뭐 몇십 대 1, 몇백 대는 안 되겠지만 몇십 대 1이 된다고 하면 그 뭐 예를 들어 강동, 송파 그런 쪽에서도 한번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야. 펌프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상승론자의 마지막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야. 이 둔촌주공이.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지만 분양가가 뭐 12억 5천이야. 12억 5천 예를 들어 12억 후반대야. 그러면 이것저것 합치면 한 이자까지 내고 오면은 다 내고 하면 14억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취득세, 그 다음에 중도금 이자, 옵션 뭐 다 하면 14억이 넘을 거라고. 한 14억 뭐 5천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 될 거야. 전매 제한이고, 그 다음에 전세도 못 나. 그러면 이걸 분양해서 분양 받으신 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받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마 LTV로 대출을
30에서 50%는 받을 거야. 그러면 그 1년에 이자를 얼마 내겠냐고. 원리금에서 이자만 한 7, 800 내야 된다고. 이자만 7, 800 내면 1년에 한 9천, 한 600, 5, 600 내야 되는 거야. 9천, 뭐 9천만 원 내는 거야. 그래, 9천만 원. 자, 1년에 9천만 원 내야 돼. 그러면 그거 한 8년 전매자니까 얼마예요? 그러면 14억에 받았는데 이자만 7억을 내고 있어야 돼. 그러면 21억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8년 뒤에 이게 20억, 21억, 20억에서 20억, 1억 가야 여러분들은 본전에 팔고 나오는 거야. 이게 팩트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으신 분이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7, 800을 한 달에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원리금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연봉이 2억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LTV 50% 받으려면 연봉이 2억 아니면 받을 수도 없어. 이게 현실적으로 중산층 아파트가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다고 하니까 미분양은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미분양은 안 났을 가능성이 많은데, 분명히 이제 분양률은 나올 수 있는데, 미분양은 안 나는데, 문제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그 후에 계산기를 두들기겠죠. 그래서 이 나온 얘기가 선당첨 후 고민이야. 성당 후 곰. 이 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둔촌주공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도저히 살 아파트가 아니네. 그래서 그 청약 그 권리만 날아가는 거야.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받았는데 주방이 보이는 이 스타일이야. 통풍도 안 돼. 그럼 와이프가 싫어할 거 아니야. 가족들이. 앞집 보고 사는데, 앞집 부엌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아니네. 하고 다 집어 던지는 거야. 그래서,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 미계약분이. 결국은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와. 이 아파트는.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한 얘기야. 제 예측이 틀리나 보세요. 결국 나온다. 자, 그 아파트를 누가 가져가냐? 결국은 현금 부자들이 가져가겠지. 현금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야. 가격 불문하고 사잖아. 자, 그렇게 이 아파트는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예측한 게 맞나 틀리나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괜히 돈도 없는데 쓸데없이 경쟁력만 높여줘서 괜히 집값만 들썩이지 않도록 들썩이게 하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돈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말라는 얘기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해당 사항이 없어. 계산을 해보면. 심지어는 내가 현금 7억,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 10억을 가지고도 못 사. 10억을 받아도 한 5억 대출 받아야 되잖아. 예를 들어 5억 대출 받아. 들어가 살아. 5억이면 얼마야, 이자가. 그때 되면 7%, 8%잖아. 그러면 한 이것저것 합치면 한 400, 500 내야 돼, 월. 셀러리맨이 400, 500을 어떻게 내냐고. 현금 10억 있는 사람도 못 산다니까? 그런 아파트가 둔촌주공이야. 그거나 알고서 청약하시길 바래요. 최근에 정부에서 안전진단 완화, 그리고 35층 이상 건축 규제 완화, 그래서 50층까지도 가능하다.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이 이렇게 얼어 있을 때 완화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미래의 공급량을 늘려주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초과이득 환수를 해야죠. 환수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너무 서울 수도권에 개발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은 너무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야. 어떤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도 아파트 가격은 안 움직인다. 자, 실제로 그렇잖아요. 목동 전체를 묶어서 어떤 도시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여의도에 50층, 60층 개발, 한강변에 50층 이상 그렇게 나와도 가격은 별 반응이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올라갈 가격이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서울의 가격은 제가 뒤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서울의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거품이 꼈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 가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결국은 이런 그 거품들이 호재로 나온 거품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거품들,
그 시장이 민감할 때 나와서 그리고 시장에 어떤 그 많은 참여자들이 이 가수요들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 만든 거품들이 다 날라갔잖아요.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본질 가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근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야.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발달을 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서 우리 GDP가 올라가면 우리 소득이 올라가잖아. 예를 들어서 이번 시장이 이렇게 뜨거웠던 것은 초저금리 유동성도 있지만 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급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 뭐 그냥 대기업에 웬만큼 다니면 삼성 같은 데 다니면 기본급에 성과급을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그리고 수출도 잘 되고 대기업은 요즘은 그렇게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급여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집을 산 거야. 자기 소득이 가능하니까 산 거잖아. 소득이 가능하니까. 이자를 낼 능력이 되니까 산 거란 말이야. 무리하게. 그러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거야. 그런 사람들이 또 중심이 돼서 연거를 했고. 자, 그렇게 됐던 건 결국 우리의 GDP가 성장을 했고, 이 많은 돈을 급여를 받았고 소득이 올라가서 돈이 많이 풀어졌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올라간 거야. 자,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본질 가치로 가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과거와 같이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고도 성장. 지금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5, 6년간은 그렇게 될 성장이 없잖아. 대한민국의 어떤 그 기업의 경쟁력, 그다음에 어떤 그 세계와의 분계,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6개월, 7개월 계속 적자잖아. 무역 적자잖아. 원유값의 폭등. 그런 원인으로. 자, 그러면 우리의 소득이 줄어든단 말이야. 우리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가 주거에 지불하는 비용이 작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전세를 축소하고 있는 거 아니야. 비싼 전세에서 싼 전세로 다 축소하고 있고 전세가 비싸면 월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실거주자들은 자기 소득을 가지고 주거의 형태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세로 살지 매매로 살지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유래까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유래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멀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유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여러분 유래 같은데 16억, 17억이야. 지금 이제 호가에 나오는 게 이제 과거에 찍었던 가격대가. 자, 그렇게는 당연히 거래는 안 되죠. 근데 전세가 6억에서 한 8억이야. 이빠이 잡아도 8억이야. 그러면 7억 5천 8억인데 매매로 사면 16억이고 전세로 살면 그냥 7억이야. 그러면 7억에 살지. 그죠? 내가 16억에 사는 데는 6억, 7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 받을 수가 없잖아. 이 정도의 금리에서는. 저금리에서도 받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근데 전세로 살면 내 돈 가지고 살 수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한다니까 계속 전세를 선택해. 그 정도 가격에 누가 앞으로 올라가겠네 하고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전세로 살면 세금도 안 내. 의료보험료도 낮아. 모든 것이 유리한 거야. 모든 것이.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무주택자로 또 분양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거주의 선택은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전세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고금리의 상황, 이런 낮은 전세가율, 집값 반전은 어렵다. 자, 거기다 대한민국은 당분간은 몇 년, 3년에서 5년 이상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간다라는 거야. 지금 어디서 잠실에서 싼 가격에 거래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종에서 싼 가격에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고점에서 사야 되는데 못 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30%가 빠지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그래서 거래가 되는 것뿐이야. 제가 그래서 그런 시장의 잔파도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아라. 응? 그걸 가지고 또 꾼들이 펌프질 하잖아. 대응하지 말고. 자, 이런 상황, 전세가율이 낮은 상황, 그리고 이런 모든 거품이 날아간 상황. 이제 그 호재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야. 보니까 너무 미래의 얘기야. 미래의 얘기를 너무 많이 반영을 했던 거야. 그게 다 날아갔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돈주머니가 작아졌고 그들은 그들 돈주머니에 맞게 전세 또는 월세로 당분간은 길게 갈 여지가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